마리는 단지 제이슨을 파리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암살 대상이 되어버린다. 진짜 무섭죠. 그렇죠? 관객은 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저토록 쉽고 빠르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 개개인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저토록 정교하게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전율한다. 우리는 이토록 쉽게 이해 가능한 존재였단 말인가? 푸코는 과거의 연대기가 영웅적인 행동을 강조한 것에 비해 근대의 서류 파일은 규범의 일탈과 위반을 관찰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이야기한다. 기억할 만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성찰보다는 측정 가능한 인간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인간 과학은 탄생했다는 것이다. 학교와 병원과 감옥과 군대의 각종 서류 처리야말로 천차만별의 개인을 규격화 가능한 신체로 균질화한 프로파일링의 천국인 셈이다. 아까 제가 근대적 개인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근대적 개인을 정의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합리적 이성으로 행동한다는 그 전제예요. 끊임없이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죠.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근대라는 모더니티가 전파된 것인데 핵심이 합리적인 이성과 개인인데 푸코는 바로 이 전제를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근데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것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 맞는 이런 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근대적인 개인이라고 할 때 근대성이 바라보는 이 합리성이라는 거는 계산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계산 가능성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구 센서스로 사람들을 다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사람들을 소득으로 쫙 순서를 매기고, 그렇죠? 사람들을 어디에 사는지 그 지역의 위계로 순서를 매기고, 그러니까 성적표를 매기는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계산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표하는 것도 보면은 투표 개표할 때 저는 가끔 소름 끼칠 때가 있는데 그 투표의 어떤 부분만 사실 통계를 낼 때 다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통계를 시작 낼 때 어떤 표본을 뽑아가지고 투표를 이제 결과를 내는 것인데 거의 그 표본에 따라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도 잘 안 변해요.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를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투표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주 박빙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계산 가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 선택이라는 게 되게 허구적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리의 부모, 우리의 국가, 우리의 부모의 직업, 또 우리 부모가 사는 그 장소에 따라서 이미 우리의 삶이 90% 이상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10%의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이 선택이라는 것의 허브는 우리의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을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존재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기획이에요. 그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을 광기를 다루는 정신병원의 존재가 사실 가장 또 근대적인 것인데 그전에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미친 오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오빠들이 물론 미친 언니도 있겠죠. 이렇게 동네마다 다 한두 명씩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언니들이 그냥 우리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굳이 병 이름을 붙이자면 자폐증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지체도 있었을 것이고 과대망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단어를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라서. 그리고 이제 의학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우울증이라는 거 사실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진짜 우울증인 사람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 사람들을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만 이상하면 조금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면 환자로 부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우울한 기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울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우울증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 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종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예. 아무런 불안도 없다면 어떤 예술도 발명도 불가능하겠죠. 뭔가 필요하고 절박하고 뭐 밤엔 무섭고 잡아먹힐까봐 두렵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해 온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를 끊임없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대 이후로.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병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이 나와요. 근데 뭐 의사 말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환자를 만들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아픈 게 아닐까 막 이렇게 그런 건강 염려증에 걸린다. 요새 사이버 건강 염려증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상성을 벗어날까봐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적이고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기준 자체가 타인이 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것 자체가 되게 병리적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나누고 그리고 이 정신병원의 특징은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이 사람을 일단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시켜서 사실 정신병원이 정신병을 만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감옥처럼.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이런 거는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의 광기를 더 이제 막 발산시키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주는 약물이라든지 치료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정상이 아니야. 너는 뭔가 격리되어 있어야 돼. 너는 타자야. 이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푸코가 하면서 이 개인의 광기가 예전에는 이제 중세사회나 이럴 때는 좀 신기한 사람들, 또 광기가 있는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막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신기가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대접받는 것도 있었고, 그 사람들 어쨌든 한 커뮤니티에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정신병원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은 다 이쪽에 몰아넣고,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남편들이 정신병원에 여성들을 많이 가둬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미친 여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갇혔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억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그 여성들이 알고 보면 되게 훌륭한 예술가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정말 좋은 여자였는데도 그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광기라는 것을 사실 재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를 문제 삼지 않고 일단 남들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사람들은 다 비정상으로 보는 거, 이런 시선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개인을 만든 것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진선미를 판별하는 그런 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인간이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인간이 또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푸코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합리라는 것도 정말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합리의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수량화 가능한 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량화 가능하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삶이라는 게.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인구조사 같은 것들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뭘 할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소비의 선택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가지는지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죠? 미래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근대 사회에서 이제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겠어요? 정말 이제 보헤미안적으로 살려는 사람이겠죠. 그죠? 노마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프리랜서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소득도 일정치 않고, 예, 사는 것도 일정치 않고,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싫은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 가능성의 세계로 몰아넣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보온 아이덴티의 주인공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측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의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중략 뒤에요. 프랑스 철학계에서 제이슨 본 못지않게 신출귀몰했던 미셸 푸코는 자신이 위험인물로 분류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자랑스러워했다. 푸코를 해고한 대학 당국은 물론 푸코가 실천했던 각종 저항운동을 혐오했던 사람들에게 그는 제이슨 본만큼이나 위험한 인물이었다. 푸코는 자신을 기성제도의 인식의 그물로 가두려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그물을 빠져나오는 데서 저항의 쾌락을 찾았다. 그는 정신의 건강이란 획일화된 기준 자체를 철저히 의심했다. 건강이라는 또 하나의 획일적 기준이야말로 우리 인식의 복잡성과 모호성 그 자체가 지닌 창조적인 긴장을 파괴하는 폭력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모호한 것 속에서 인간의 창조성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뭐 건강이나 정상성이나 이런 기준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마리의 오빠를 만나면서 제이슨이 그 딱 벽에 부딪힌 거예요. 제일 이제 여동생의 애인을 처음 봤을 때 오빠나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자네는 뭐 하나? 그죠? 또는 뭐 아버지는 뭐 하시나?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는 별로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마리 크루츠가 사랑에 빠진 이 남자 제이슨 본은 바람직한 신랑감이 아니다. 직업이나 부모님의 자산 정도는 물론 가족이나 주소나 국적조차 확실하지 않은 이 남자. 결국 우리는 본 시리즈 1편에서 주인공의 진짜 이름조차 모르고 영화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진짜 이름은 아마 3편에서 밝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리의 오빠 에모는 어김없이 마리에게 질문한다.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직업도 확실하지 않고 이름과 국적조차 확실하지 않은 제이슨 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마리는 대충 둘러댄다. 선박회사 다녔었어. 근데 이것도 페이크죠, 그죠? 아마도 그것조차 만들어진 정체성임에 분명한 제이슨 본이 파리에 있었을 때 가짜 직장이 선박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검열의 장치는 감옥이나 CIA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방식, 타인에 대한 인식 방법 자체에 끈덕진 검열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왜 그 노래 가사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필과 자동차. 옛날 노래 있잖아요. 015B 그 노래 보면 누가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 누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노래가 똑똑했던 거죠. 그죠? 예.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 사람의 소비의 패턴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감시의 처벌에서 베아스라는 어떤 불황자의 재판 기록을 들춰내요. 그래서 재판장이 집요하게 당신의 직업은 뭐냐, 당신의 가족은 누구냐, 막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베아스라는 불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베아스는 저는 직업이 적어도 36개 정도가 되죠. 게다가 어느 일정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예컨대 낮에는 모든 통행인들에게 자그마한 무료인 세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승합 마차가 도착하면 쫓아가서 승객의 짐을 나르고 뇌이거리에서 팔다리를 번갈아 짚어가는 재주 넘기도 하고 밤에는 극장을 기웃거리고 무대에 휘장을 열어주고 극장의 외출권을 팔기도 합니다. 나는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반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잘한 보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보다 더 불안정한 삶이죠 사실. 근데 베아스는 이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이 삶에.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일정한 거처를 가지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삶에 이 사람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런 질문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것이 피고에게는 더 나을 텐데요. 재판장이 이제 이런 사고가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근데 베아스는 그런 거 싫다. 좋은 직장, 견습 그런 것은 지겨울 뿐이에요. 그리고 부르주아가 되어도 늘 불평거리가 많고 또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르주아 되기 싫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럼 재판장은 피고의 아버지는 피고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제 심지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베아스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도 없나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없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다. 나는 남의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존재인 거죠 재판장한테.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죠.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죠. 예. 인간에게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는 딱 비정상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아스는 무려 36개의 직업을 가진 홍반장 같은 사람이었나 보다. 근데 이토록 바쁜 그를 재판장은 단지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인물로 처리한다. 포코의 말처럼 재판장은 자신이 주거를 공급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정된 주거와 가정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피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피고뿐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인식할 때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기본 데이터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일단 명함부터 요구하죠. 예. 그래서 명함이 없는 사람은 일단 X표가 나는 거예요. 예. 왜 명함이 없어? 사람이 직업이 있어야지. 그래서 근데 그 명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는 거죠.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소랑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명을 거부한 야만인이 되는 거죠.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얼마 전 뉴스에서 10대 청소년 가출 한 해 10만 명으로 급증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봤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집계되는 가출 요인으로서 가장 많은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매일 잔혹한 가정폭력을 지켜보거나 당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버티는 것이 나을까? 또는 적어도 가족에게 구타당하거나 내 가족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나을까? 그런데 그 뉴스의 결론이 압권이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수없이 많은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데이터도 없는데 그 기사는 마치 막연하게 가출 청소년은 곧 통제되지 않는 인구, 위험 인물군, 미래의 범죄인, 그러니까 계산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위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와 직업과 연락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우리를 가장 뿌리 깊게 통제하고 있는 검열의 코드인 셈이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락처와 주소, 직업과 가족관계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라도 손쉽게 위험인물군이 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는 인물의 행동 패턴을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문명사회의 이방인이 되어버린다. 이 사상 최대의 위험인물, 우리의 제이슨본은 자신 앞에 놓인 이 정체성의 원형 감옥을 어떻게 탈주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을 끊임없이 이렇게
통계화하고 어떤 수량화 가능한, 분석 가능한 이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포코의 책 제목 중에 나타나 있어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국가 권력의 캐치프레이즈죠, 사실. 근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 마이너리티나 또는 불황자나 어떤 통계로 들어가지 않는 이 존재들을 다 비정상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푸코 책 제목이에요. 다 번역이 됐으니까 이 책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비정상인들로 취급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감시와 처벌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건 제목도 정말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연구의 테마가 제목에 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감시와 처벌로 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근데 사회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사회 전체를 보호한다면 그럼 불황자도 보호해주고 마이너리티도 노약자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의 특정 인물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부르주아라든가, 부르주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기의 자본을 굴려서 계속 자본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CEO들을 위한 사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사회를,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의 이 편안한 경영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통계치로 수렴되지 않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내쫓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 비정상인들, 감시와 처벌 이런 책들도 있고, 또 자기의 테크놀로지라는 책도 있는데, 이건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라는 것이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정보를 고백한다는 거라든지, 뭐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 자기를 대상화하는, 자기를 3인칭으로 대하는 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좋은 책들 중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이고요. 그리고 그럼 이 정도면 6페이지는 된 것 같고 7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 트레드스톤이라는 훈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정신 성형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콩클린의 대사. 넌 미국 정부의 소유물이다. 통제 불능의 3천만 달러짜리 무기지. 7페이지에 그 3분의 2 되는 부분이요. 넌 빌어먹을 대실패작이야. 하지만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도 넌 나에게 경과보고를 해야 돼. 대놓고 죽이라고 널 보낸 게 아니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인하기로 한 사람들을. 그래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제이슨에게. 그래서 감옥 아닌 곳에서 인간을 감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바로 신은 또는 카메라가 언제나 너를 보고 있다는 환상을 주체의 무의식에 기입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너의 행동은 다 감시될 수 있다는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강력한 국가 장치들 또는 개인을 감시하는 권력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쭉 나온 것이고, 마지막 페이지로 갈까요? 10페이지? 그런데 이제 제이슨 본의 존재는 그렇게 이제 CIA에서 완벽한 인조인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획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획에 틈새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인조인간을 훌륭한 살인기계를 만들어서
몇몇 살인에 성공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조직의 일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막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거나, 얼마나 사람을 살인하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이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들을 끊임없이 개발하지만 그것들에는 항상 틈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그 정체성을 제조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계속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죠? 예. 전자발찌가 있어도 범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희망이기도 하나. 물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정말 계산 가능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하려고 길을 쓴 거기도 하겠죠.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이요. 인용문 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출에 성공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제이슨 본은 이제 제이슨 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푸코는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수학 공식처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취향과 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하필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푸코는 당신들이 어떻게,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콕 집어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푸코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우리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제약과 차별과 억압으로 찌들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 느낀다면 그 장애물의 지형도를 그릴 수는 있다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인체의 모세혈관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치밀한 장애물의 지형도를 그려준 푸코. 그 지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지도를 소중하게 몸에 지닌 채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닐까. 예. 그래서 푸코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물론 정말 저작도 많고 푸코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몇 년은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제 푸코 앞으로 가기까지의 우리가 이제 잠깐의 그 여행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 아이덴티와 미셸 푸코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그 권력의 이 감시장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